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에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게가 한가해지는 오후 늦은 시간 종종 이 채널을 열어놓고 듣곤 하는데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저처럼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 할 말을 잃게 되는 일이 자주 보이네요. 어린아이들이 학대받고 굶는 이야기가 저를 아주 속상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알아도 쉬쉬하던 일들이었지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악행을 감추려고 해도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것들이 수모를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오네요. 힘들더라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가슴 아픈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며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살아남는 게 숙제였으니까요.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어요. 차라리 병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된 것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 하면서 자랐죠. 그랬다면 어린 딸을 데리고 추악한 바람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저도 얼굴을 아는 아버지의 친구분과 대범하게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고 주말에만 집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평일에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그 아저씨 집에 갔죠. 그 집 근처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시겠다시며 제게 TV를 켜주곤 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인데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죠. 엄마, 우리 왜 아저씨네서 저녁 먹어? 집에 가자. 아빠한테 전화하자. 여기서 아빠 얘기를 왜 해? 재수없게. 아저씨, 아빠 친구잖아. 왜 아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내쫓는다. 여기 우리 동네도 아니고 집 나가면 너 엄마 잃어버려. 그래도 좋아? 타박에 놀라 울먹이면 엄마가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잘 들어. 아저씨가 돈이 많아서 엄마가 일해주는 거야. 엄마가 여기 와서 밥 차려주고 살림해주면 엄마한테 돈도 주고 아빠 사업자금으로 엄청 큰 돈도 빌려주신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빠 위해서 여기 오는 거라고. 알았어? 퇴근해서 온 아저씨는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어색하고 어쩐지 싫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일어날 줄 알았던 엄마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제게도 이부자리를 펴주었어요. 잘 때는 분명 방 안에 있었는데 깨어나 보면 거실이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평범한 가정처럼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아저씨를 배웅한 뒤 엄마와 그 집을 나설 때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는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요. 단 음식을 사주거나 평소에는 졸라도 사주지 않던 인형을 안기고는 엄마는 백화점에서 한나절 동안이나 옷이나 구두 같은 것을 잔뜩 샀습니다. 주말에만 볼 수 있었던 아버지는 자상하지는 않아도 호인이었어요.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술도 많이 마셨으며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곤 했죠. 그런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바람이 들통난 것이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우던 부모님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격한 고성과 울음소리, 살림살이 깨지는 소리에 저는 낮이고 밤이고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남편 친구랑 바람을 펴? 거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가? 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사람이야? 그러는 당신은 바람 안 폈어? 누구 덕분에 사업 시작했는데 무식한 인간이 은혜도 모르고 처갓집 돈으로 사업 시작했으면 부인한테 납작 엎드릴 것이지. 뭐야?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그릇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소파 한가운데 러닝 차림에 담배를 피고 있던 아버지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피. 오지 마. 다쳐. 엄마는? 네 엄마 죽었어.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벽녘 쪽잠을 자던 저는 누군가 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어요. 서둘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죠. 엄마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빠 아니지? 엄마가 아저씨랑 친하게 지냈다고 화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아빠 나도 알았어. 그러는 거 안 되는 거 알고 엄마 말렸는데 아저씨가 돈 많이 준다고. 엄마가 괜찮다고 그래서 모르고 따라다녔어. 아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엄마 도로 데리고 와. 죽은 거 아니잖아. 이제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는 이제 안 와. 내 앞에서 네 엄마 얘기 한 번만 더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 네 엄마 죽은 걸로 알고 살아. 그날 이후 저는 소리내지 않고 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아주머니가 와서 살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밥상이 차려져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입에 맞지 않는 반찬과 찌개,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어 잘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자식마저 보기가 싫었는지 토요일이 되어도 집에 올라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계절이 바뀌고 한참 뒤에서야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한달음에 뛰어나갔는데 뒤에 낯선 아줌마와 언니 오빠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재혼을 하고 새 식구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어렸던 저는 뭣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있던 다른 친구들을 더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피가 안 섞인 생판 남인 언니 오빠라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리웠던 어린 아이였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계모는 천성이 야박하고 냉정한 여자였어요. 그 남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널찍한 방들은 중학생이던 언니와 오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것은 집안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 버려졌고 책상만 달랑 거실로 옮겨졌어요. 살림은 양어머니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마음 놓고 지방에 벌인 사업에 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의 학대가 시작되었죠. 밥때가 되어도 안방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저는 부르지 않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서서 남은 밥과 반찬을 허겁지겁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나마도 허락 없이 음식을 만졌다고 혼나는 날이 많았어요. 굽는 것은 다반사였고 내쫓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물도 마음대로 떠먹지 못했어요. 끓는 물을 일부러 엎어 발에 화상을 입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눈칫밥을 먹던 저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더없이 발게 굴었습니다. 도시락 없이 매점에서 가끔 점심을 해결하면 그래도 재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대부분은 굶었고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연기까지 했죠. 엄마가 워낙 바쁘셔서 내가 도시락 싸주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배 안 고파? 아침을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먹었는지 저녁까지 굶어도 끄떡 없어. 나 낮에 굶으려고 밤에 12시까지 먹잖아. 친구들이 서로의 집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계모가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꼭 한 번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보고 싶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웠을 시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나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계모와 남매 모두 집에 있었고 저는 현관 앞에서 친구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 두었던 돈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이유로 저는 계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드려 맞았어요. 울면서 계모 앞에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잃어버린 돈 못 받냐는 제 전화에 친구들은 기분 나빠했고 저는 그날 이후 친구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계모가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방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주중에는 그곳에서 지내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방 한 칸, 문을 나서면 있는 변기 하나, 게다가 새들어 사는 집은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네 집이었어요. 점차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주말에도 저는 집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모의 말만 믿고 저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엄마를 닮아 행실이 바르지 않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다며 이간질을 한 탓이었습니다. 너 요새 남자 만나고 다닌다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 애 뵈려고 그래? 생긴 거나 하는 짓거리나 지 엄마랑 영 똑같지. 네 애미 찾아서 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죠. 뭐? 그래 가라. 네 엄마 밑에서 술 따르는 거나 배우든지 알아서 해라. 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계모가 옆에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집 나간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면 애가 더 혼란스럽다며 저를 위하는 신용을 하는데 역겨웠어요. 저는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이성 친구는커녕 동성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던 저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던 그의 구박과 서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저는 자존심을 꺾고 전에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가서 엄마가 다니던 미용실이며 의상실을 뒤져 엄마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호소했어요. 그러자 그곳 사장님들이 놀라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머, 너 엄마 따라간 거 아니었어? 엄마는 집을 나가며 거짓으로 돈을 빌렸던 모양입니다. 저를 데리고 나가 살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읍소했다는 것이었어요. 돈을 꿔주었던 동네 아줌마들은 저를 인질처럼 잡고서 엄마를 수소문에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타난 엄마의 화려해진 모습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 여사, 그렇게 어렵다고 말짱하게 거짓말하더니 팔자 고쳤어? 우리들 돈을 갚지도 않고 이 보석의 옷에 자동차에 이게 다 뭐야? 애는 이렇게 거짓골을 만들어 놓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발 뻗고 잠을 자? 정말 기가 막히네. 그동안 우리 연락은 왜 안 받은 거야? 모피코트에 알이 굵은 반지, 진한 화장을 한 엄마는 커다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표정으로 아줌마들에게 돈다발을 내밀었어요. 요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자, 이 돈 받고 더는 연락하지 말아요. 이자 후하게 쳐서 갚는 거니 그런 줄 알고. 애는 왜 잡고 있어요? 얘가 뭘 한다고. 막상 꿔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자 아줌마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우고 엄마는 아버지와 계모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어요. 자, 이 돈 받아. 비상금으로 써.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엄마, 그냥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나 이제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온갖 억울한 누명 다 씌워서 아빠까지 미워한다고. 나 반 친구네 집 2층에서 새방살이 해. 거기 아무것도 없어. 툭 하면 굶는단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할게. 집안일 하라면 다 할게. 제발 날 좀 도와줘, 엄마. 그렇게는 안 돼. 여기서 어떻게든 정부치고 살아. 차가운 엄마의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해선 안 될 말도 마구 내뱉었어요. 차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엄마라는 게 천추의 한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의 말들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곧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왔고 저는 그대로 차에서 끌려 나왔죠. 억센 힘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두드려 맞는데 엄마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생에서 엄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거짓말처럼 뉴스에선 엄마의 차 사고가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충격과 죄책감에 저는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해서는 안 될지까지 하려 했어요. 새방에서 구차한 내 자신을 포기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 불행한 가정사를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고 병원에 실려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뜨고 한 첫마디가 왜 구했어요? 였으니까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인생,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수가, 선생님이 기다릴게. 학교로 돌아와. 싫어요. 왜 날 살렸어요? 그냥 죽게 놔두지. 학교가 다 무슨 소용이야.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외면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없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채였죠. 그러나 그 순간 딱 하나가 내 마음을 진하게 울렸습니다. 온기. 내 손을 쥔 선생님 손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죠.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정 따스함이었는지요.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수가, 넌 귀한 사람이다. 세상에 태어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뭐가 귀해요. 부모한테도 버려졌는데. 부모도 사람이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실수도 해. 그러나 네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야. 그 생각 하나 잡고 살아가면 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어떡해요? 그때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줄게. 꼭 나와서 학교로 돌아와. 같이 공부하자. 이상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하얗기만 한 병원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뱃속에 꼬르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죽은 멀겋기만 했는데 제 입에 달았습니다. 훌쩍훌쩍 울며 따스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두고 간 떡 한 팩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선생님이 제 새방에 찾아온 날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치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떡인 셈이죠. 선생님은 사랑하는 아기의 첫 생일을 치르자마자 제가 쓰러진 험한 꼴을 보셨을 테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추스른 저는 다시 새방으로 돌아왔고 선생님을 의지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계모의 자식들을 아버지는 친자식인 저보다 더 챙겼습니다.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아깝지 않았지만 제가 이름도 낯선 전문대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방세를 적선하듯 던져주었어요. 더는 손 내밀지 말라는 계모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쪽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보자 마음먹었지만 외롭고 힘들더군요. 절 구해주신 고등학교 선생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더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저는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던 점을 봐준다는 천막안에 불쑥 들어가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백발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저는 다짜고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제 초년 고생에 대해 맞추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쯤 귀인이 나타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니 참고 견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귀인을 만나려면 학생이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 집구석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일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귀인이라니 우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이용해 남을 이용하고 쉽게 믿음을 배신하며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밖으로 돌아다니라니 참 우스운 말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여름방학이 되었고 저는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청년작가협회라고 쓰인 사무실 창에 붙은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 구한다고 하셔서요. 그곳에서 만난 협회장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턱선이 굵고 덩치가 큰 남자다운 모습이었죠. 지금 떠올려보면 그의 모습은 여러모로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그걸 알아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늘 겪어야 할 일에 양보가 없는 듯 했어요. 전 협회에 잡다한 사무보조 일을 하게 되었고 젊은 회원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협회장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금방 눈치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늘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프고 정이 고팠던 저는 그가 하는 말을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어요. 학교도 나가지 않고 협회 일에 빠져 등단을 준비한다는 그를 물심양면 도왔죠. 등단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귀인은 이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는 사이 계절이 3번 지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낯선 여자가 찾아왔더군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저에게 조용히 사라져달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부인이라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필 아이는 그 자리에 왜 데리고 온 것일까요? 너댓 살쯤 된 아이는 아빠가 어디 있느냐며 제 앞에서 천진한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저주를 퍼붓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한 업보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로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원망의 가시가 돋아났고 결국 그 가시는 저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말로 이 더러운 세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귀인을 만나 인생이 핀다는 점쟁이에게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이미 천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잡아 탔어요. 아무데나 내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죽기로 마음을 먹었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름 모를 슈어버스 터미널. 얇은 티 하나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저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산 입구로 향하는 길에 조용한 마을을 지나쳐야 했는데 거기서 진돗개 새끼로 보이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절 졸졸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따라오지 마! 귀찮고 거추장스러워 저는 돌을 던지며 개를 쫓아보내려 몇 번이나 애를 썼습니다. 곧 산이 보이고 슬리퍼만 신은 맨발에는 흙먼지가 앉기 시작했죠. 그러다 기척이 있어 돌아보면 여지없이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전 슬리퍼를 벗어 하나씩 강아지에게 던졌어요. 도망가듯 하던 개는 그러나 또다시 절 쫓아왔습니다. 다 큰 성인 여자가 어린 강아지와 쫓고 쫓기는 이상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높은 산을 신발 없이 오르는 것도 힘든데 쫓아오는 강아지까지 신경 쓰다 보니 힘이 달렸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에 먹은 것도 없어 거의 탈진하다시피 한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강아지는 잠시 저를 지켜보며 탐색하다가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앓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것처럼 더없이 친근하고 살갑게 꼬리를 흔들며 저를 핥는데 간지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만에 소리내어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도록 웃고 나자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지며 무언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강하게 내리누르는 힘이 느껴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펑펑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위에 몸을 굴리고 발버둥치고 뒹굴며 마음껏 원 없이 울었어요. 사나나가 다 제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울어라, 다 받아주겠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소리 없이 울던 어린아이를 비로소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마을의 집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지붕에선 연기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을보다 더 먼 곳 시내로 나가는 길에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산을 내려가는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를 보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친 듯 보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발도 아프고 저 역시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고 밤은 깊어져만 갔죠. 무릎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들어오고 나가는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청자켓을 입은 청년이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자리에서 떠나며 청년은 차표 한 장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주워보니 도착지가 동서울 터미널이었어요. 청년은 아예 터미널을 나선 듯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고 출발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버스 앞에서 청년을 기다려 보았어요. 그러나 막 떠나려는 차 앞에서도 청년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표를 이용해 출발하려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거지 같은 몰골로 오르는 저를 제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기사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죠. 그대로 차를 몰고 터미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터미널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을 슬쩍 보니 아까 보았던 그 청년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빈좌석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차표를 보지도 않고 청년을 태웠고 드디어 차는 출발했습니다. 전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깨어나 보니 벌써 동서울 터미널 근처였어요. 그러나 안고 있어야 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겪은 일들이 다 꿈인가 싶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보니 청년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어있는 강아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달라고 말했어요. 청년은 말없이 내게 강아지를 돌려주었고 제 행색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차에서 내린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는 저는 맨발로 차에서 내렸고 뜻하지 않게 청년이 제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말을 걸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무섭고 두려워 대꾸도 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상황이 막막하다 보니 대답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차비가 없어요. 빌려주신 돈은 꼭 갚을게요. 청년은 순순히 지갑을 꺼내 거기 있던 현금을 조금 남기고 다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저를 이끌었죠. 차에 타기 전 연락처를 주면 살해하겠다고 제가 말하자 그는 고향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라며 다니는 회사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작은 전자기기 회사에 다닌다는 그의 명함을 갖고 저는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버리고 간 열쇠는 그날따라 치우지 않은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찾을 수 있었고 저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올 때는 꼴보기도 싫던 을씨년스럽던 방이 달라 보였어요. 뜨거운 물을 틀어 저도 씻고 강아지도 씻기고 먹을 것을 찾아 먹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에게는 큰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달게 자고 일어나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학교에 다시 다녀야겠다고 등록금만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알겠다고 했어요. 생활비는 있냐? 왜 물어보시는데요? 없으면 말해. 괜히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없어요. 알았다. 그리고 네? 너만 괜찮으면 집에 들어와 지내도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다 떠났다.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던 계모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이혼한 뒤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혼해달라며 아버지를 괴롭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 없어요. 복잡한 일이나 잘 처리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명함을 준 남자를 찾아갔어요. 긴 생머리 청바지에 티를 입고 멀쩡하게 나타난 제 모습에 청년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때 그분 맞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선뜻 빌려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 돈 갚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는 곧 퇴근이라며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고 강아지의 안부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제가 죽으러 올라갔던 산의 옆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인연이 참 묘하게 흘러가 그 청년과 저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후 떡 만드는 법을 배우러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가 되신 분들의 인품은 훌륭했어요. 초년 고생이 심했던 저를 시어머니는 정말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필요한 건 가르치고 혼낼 건 혼내셨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시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죠. 결혼 초기 걱정이 많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저의 좋은 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으니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그것만 보고 품어야 한다는 말씀도 이어졌어요. 결혼 전에 새아가가 그러는 거야. 내가 어쩌냐 좋은 집은 얻어주지 못하겠다. 하니 새아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 발 뻗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죠 어머니. 그러면서 내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선량한 그 얼굴에 내가 마음이 찌르르 하더란 말이지. 쓸데없이 사람 속썩이라이는 아니겠다 싶더라고. 겪어보니 정말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딸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는구나? 내가 차별한다는 얘기냐? 그렇잖아. 반찬 하나를 줘도 며느리를 더 챙기고. 나 질투나. 넌 어려서 실컷 먹었잖아 이거사.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낡은 빌라에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차려 저는 꽃마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처럼 제 떡가게는 꽃마차를 탄 듯 잘 굴러갔고 이제는 제법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한 남편이 가게 정리를 도와주러 올 시간이에요. 제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점쟁이가 말한 귀인은 두말할 것 없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이어준 것은 이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큰별이고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감히 제가 누군가의 귀인이 된다니요. 늘 도움만 받고 살아온 것 같은데 저도 누군가에게 제 힘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저 제자리에서 맛있는 떡을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 잘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어디엔가 남몰래 소리 없이 우는 아이가 있는지 아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